안녕하십니까. 아주대에서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은규 교수입니다.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는 이미 2018년에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그 경쟁이 전개되고 심지어 충돌의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한국이 어떻게 여기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 답을 마련하고자 많은 이제 외교 안보, 군사, 경제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시작한 그런 모임입니다. 유튜브에는 작년부터 이제 한 20여 편을 올렸고요. 올해는 한 25편 정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이 시대에 과연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의 이제 경력을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평화번영문과 전문위원으로서 국방과 그 군사 부분을 제가 담당하기도 했었고 현재도 외교부 외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긴 하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 개인의 견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발표 요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이제는 일상화되었고 따라서 차기 한국의 지도자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술핵까지 이제 구비하겠다고 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제가 주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한국과 세계의 현재 존재하는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거는 우리의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나 혹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감정보다는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미국과는 강하게 그 동맹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적으로 삼지 않는, 그러면서도 협력할 것은 또 협력하는 결미연중의 전략 플러스 세계 중견국들과 함께 이 미중 전략 경쟁의 이 파고를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의 평화적 공존 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있고요. 대항적 공존을 그 중심으로 한 전략이 차기 5년의 해법이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력 그 패권을 둘러싼, 세계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은 아마 중국이 판단했듯이 대단히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이 상황을 거의 전쟁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고 미국도 거의 그런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100년 만에 격변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이것은 서구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그 국제 정세의 어떤 그 정치의 중심이 옮겨오고 있는 대변화의 시기이고 중국은 이 기회를 활용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어떤 그 세계 국제 정치 질서를 좌지우지했던 서방과 미국 중심의 그 서구 자유주의 어떤 국제 질서가 그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고요. 한국처럼 그 질서에 순응해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이룩했던 그리고 대성공의 역사를 거뒀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낯설고 불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안미 경중형의 어떤 외교 안보 경제 정책에 대한 수정 압력이 지금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판단을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한국은 그 주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차기 5년을 담당할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반드시 한국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구성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그 국제 정치와 외교 안보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새로운 특징으로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 불안정성의 어떤 근원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의 지전략적인 충돌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중국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중국은 국가 정체성을 대륙 국가에서 해양을 아우르는 해륙 국가형으로 변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대단히 위계적인 어떤 국제 질서적인 사고가 강했었는데, 이렇게 해양까지 이제 펼쳐나가는 중국의 영향력, 그 다음에 힘의 어떤 투사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지전략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해양 패권에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이 해양 세력화를 추구할 때는 미국에 그리고 그 일본에 존재론적인 위협을 안겨줄 수밖에 없고, 충돌은 불가피해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그 불안정성의 근원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의 강화 그리고 핵 전략의 변화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11월 달에 자신의 어떤 그 미사일 발사를 성공하면서, 또한 핵실험을 성공하면서 핵 보유 국가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전술핵까지 구비하겠다고 이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전술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어떤 재래식 전력은 낙후돼서 더 이상 한국에 필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상수의 전략으로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켜서 이제는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래식 대북한 공세 무기를 획기적으로 증강시켜서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 북한이 실제 핵으로 공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재래식 역량을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도 핵무장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제 질서에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북한과 거의 상응하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제재를 우리가 감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 옵션이 아니겠죠. 세 번째로는 그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을 더욱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그 주장하는 것처럼 전술핵이라든가 전략무기를 우리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아마 미국도 주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할 기본적인 그 근거를 주는 거고, 또 중국의 또 과도한 어떤 대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또 세 번째는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 전 세계적인 비핵화 혹은 핵의 관리 정책과도 사실은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쉽게 이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핵은 핵으로만 대응해야 된다는 어떤 그 도구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과학기술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재래식
공세 무기로도 북한의 핵 역량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그 지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양 세력이고 일본에 대한 위협은 주로 대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위협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거죠. 따라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에게 대단히 중요한 국가였고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 제국주의 수탈 시대에 이제 일본이 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범죄적인 어떤 그 행태로 말미암아서 도덕적인 어떤 미안함이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본도 그 전략적 시야를 인도 태평양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동북아 공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그 일본의 어떤 일본과의 관계를 쉽게 우리가 가져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현재 국내 정치도 우경화되고 있고 정치적 리더십은 또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일본도 그만큼 줄어든 거죠. 따라서 한일 관계의 개선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그 운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이나 일본 모두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협력의 영역들을 우리가 넓혀야 되는데 현재 국내의 정치력이라든가 혹은 이제껏까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관행들을 보면 그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외교안보적인 도전입니다. 경제적 도전이기도 하죠. 이제는 경제와 외교안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단히 앞으로 향후 5년간 이에 대한 답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부상을 했습니다. 서구의 많은 이론과 서구의 많은 주장들은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제가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중국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망하기는커녕 중국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부상을 했고 미국의 어떤 세계 패권의 지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도 왔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도 제대로 속 시원하게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편견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중국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세계적인 중국 연구소조차 한국에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면 미국이 도저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어떤 국제 질서의 룰들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전략적 협력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 경쟁의 그 대상으로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륙과 해양에 끼인 어떤 지정학적인 조건, 끼인 국가 혹은 중간 국가의 상황이었는데 대체로는 19세기까지는 대륙 세력과 같이 우리는 공조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북한은 대륙 세력과 한국은 해양 세력과 연대하면서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고 바로 이 대륙 세력의 팽창은 해양 세력과 연대한 한국에게는 대단히 큰 지정학적 도전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어떤 대중 전략에 있어서 대단히 치밀하고
어떤 그 정제화된 그런 전략보다는 마치 서양의 체스 게임과 같은 그 밀어붙이식의 그 전략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용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처럼 중장기적으로 이 경쟁을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서 포석을 두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협력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bottom line들을 이제 설정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중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중 전략 경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산업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중국의 그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 중에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서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발전을 위한 린치핀, 즉 핵심 축이라는 거죠. 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그러면서 동북아 서태평양 혹은 전 세계로 나아가는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린치핀입니다. 즉 한국은 단군 이래로 아마 지금처럼 세계 최강의 국가들로부터 그 중시를 받고 또한 린치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를 바라보는 지금 이러한 그 인식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괴리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2020년에 퓨 리서치에 의하면 향후 세계를 경제적으로 리드할 국가가 어떤 나라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에 대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77%가 미국일 거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미국일 거라고 대답을 한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53%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리고 유럽의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다 중국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미래의 경제의 어떤 리더십은 중국이 주도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그 어떤 급속한 영향력을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기회의 창은 중국에 있다라고 보는 이 아주 미묘한 이 시각이 오히려 현재 세계의 그 기본적인 평균적인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연코 그것이 미국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오늘날 대선에 있어서 사실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중국을 부정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마 득표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곧바로 전환했을 때 그 대가는 상당히 클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세계의 추세와도 좀 괴리가 된 정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합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 전략 경쟁 속에서 미중 간에는 제한된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테러리즘이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세계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협력할 동인이 큰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 시기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미중은 그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 정부가 내년 그 중간 선거, 그 다음에 미국의 2024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아주 강한 반감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신냉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미국의 전반적인 추세가 국제적인 개입을 자제하자. 우리 미국부터 잘 이제 그 내적인 힘부터 기르자라는 추세가 있어서 오히려 서태평양과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타협할 가능성도 저는 커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결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하겠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바이든의 동북아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혹은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체제의 경쟁자라고 선언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계속 유지하고 군사적으로는 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서유럽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아마 영국을 포함할 수 있겠고, 그 다음 호주가 가능하겠고, 그 다음 한국을 기대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의 국제정치적인 지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거의 일본을 동등한 그 파트너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대한 것처럼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이 우리의 올바른 어떤 혹은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한미동맹을 단순히 대북동맹이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으로서 역할을 전환시키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안하는 많은 그런 어떤 그 제안들이 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계속적으로 그 반중 동맹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계속 직면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략 그 경쟁의 상황 속에서 불필요하게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을 정책에 대해서 그 재원과 혹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쏟아부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어떻게 북핵이라든가 북한 문제를 활용할까가 그들의 관심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북한은 결코 그 비핵화를 할 동기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처럼 첨예하게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관심은 어떻게든 핵을 보유해서 자신을 지키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따라서 현재 북핵이나 북한 문제는 미중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군사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없다면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정치에 있어서 어떤 타방의 어떤 선의에 입각해서 나의 이익이 되게 하려는 그 정책만큼 바보 같은 정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적 공존 전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치 지도자들은 빠르게 그 우리 스스로가 갇힌 어떤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핵 문제는 no breakthrough, 당분간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북한의 핵 위협 혹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최악의 경우에 핵을 사용할 것에 대비한 우리 스스로의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한국 정부 5년의 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확고히 해야만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축을 제한하고 평화를 제한할 수 있고 미국이라든가 중국으로부터 오는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중 관계 시나리오를 보자면 그 중국 편향이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보자면 대단히 저기 노란색으로 이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군사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한국의 이 중국과의 어떤 공존의 이익을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그 계획도 사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제안하는 것도 아직 없고 중국 자체도 아마 이러한 대한반도 정책이 아직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 반도체라든가 새로운 어떤 과학기술에 있어서 그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할 나라는 결국은 중국이라기보다는 미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우리가 협력하고 긴밀하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결코 적으로 돌리는 정책은 현명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 4차 산업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배터리라든가 혹은 그 어떤 전기 에너지라든가 이거는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한다면 한미 동맹이 중심이 되고 미국과 협력을 해나가면서도 중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정책이 결국은 우리가 취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한중 갈등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조치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대만을 중심으로 혹은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국지적으로 일어난다면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미국 내 그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 새로운 군사 변혁을 필요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 이미 한국에는 사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2023년까지 미국의 인도 태평양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이것을 연동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사드를 한 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과는 유도 아닌 대단히 엄청난 사실은 변화인 거죠. 그 중국이 주장하는 쓰리 노즈를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약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한국이 만약 그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담하겠다라고 표명을 한다면 한중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서해에서 경계 획정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그 제주도 남단에 있는 섬이 아닌 바닷속에 있는 그 바위이긴 하지만 이어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전략적 공간입니다. 과거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고 일본이 한국의 독도를 또 편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역사적 그 악몽이 우리에겐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그 다음에 대만 해협, 그 다음에 동중국해 이어서 이어도 공간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가장 첨예한 충돌의 공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 나름대로의 대비책, 그다음 대응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차기 5년 내에 이루어질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미 연중 플러스의 전략을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그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전략 영역은 미국 중심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와 적으로 돌려서 같이 그 옆에 붙어 있는다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대 관계를 전환은 우리가 배제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고 중국과 긴밀히 소통을 강화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최악의 사태에 대한 준비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미중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양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견 국가들이 그리고 서유럽의 국가들과 그다음 기타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서로 연대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공헌해야 되고 이것을 미국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앞으로 한국이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외교안보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는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기존의 역사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사안들은 우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 맡기고 그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국가적인 협력들은 같이 또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화적 공존 정책은 어렵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어떤 신뢰 구축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전쟁까지 했고 서로 간의 이데올로기와 그 체제가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평화협정이라든가 잠정협정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서로가 안전하다는 군사적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남북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과의 현재의 대항적이라는 그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기반해서 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은 남북한의 공존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같이 그 공감대를 이룬 것이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것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저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헬문트 슈미트 서독 수상이 진보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를 희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서구의 그 독일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위협에 맞서서 일단은 그 군사적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즉 군비 경쟁을 준비해야만이 바로 서구와 그 소련과 군축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서 대단히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공세적인 정책을 군사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군축과 평화를 위한 과감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준비하는 것이 차기 5년의 우리의 그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중국은 불편하지요. 그리고 중국이 하는 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대결 혹은 옳고 그름의 대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국가는 다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어떤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 국가와 그런 존재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같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외교고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객관적인 우리 중국 이해가 필요하고 대단히 객관적인 미중 간의 어떤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관계는 결코 고정된 결론이 존재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수많은 변수 속에서 변화할 겁니다. 상호작용 속에서 진화할 겁니다. 따라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Hope is not a strategy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그 전문가들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희망사항을 마치 전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과 재원들을 어떻게 최대한 결합시켜서 우리의 그 국가 목표, 즉 생존, 번영, 그다음 발전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야의 대권 후보 진영에게 과연 제가 던진 이 세 가지 질문, 미중 전략 경쟁, 북핵, 그다음에 대일 관계에서 어떤 해법을 가질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의 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